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는 2%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유는 고용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0만 개도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업률도 같이 상승하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보고서, 이 강한 고용 그리고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볼 건지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 제목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5월 일자리 많이 늘었는데 실업률도 같이 상승했다. 실업률도 같이 상승했다.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부분 하나. 그래서 서머스는 어쨌든 6월에 스킵할 경우에는 7월에 0.5%포인트 즉 빅스텝도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는 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고용보고서가 핫 이슈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증시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주요 주가지수, 다우지수가 한 2.12% 올랐습니다. S&P는 1.45%, 나스닥은 1.07%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했죠. S&P 500 맵을 보시면요, 거의 다 초록색입니다. 텔레콤주 좀 빼고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테슬라 3.1%, 아마존 1.2%, 마이크로소프트 0.85, 애플 0.48, 구글도 한 0.77 올랐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좋았죠. 엔비디아가 조금 1.11%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고용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오늘 상승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고용이 제일 이제 침체 요인 중에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인데, 고용이 계속 강하게 나오니까 침체가 없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오늘 힘이 붙었다. 그래서 증시가 더 오르는데 한 요인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해석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이제 5월 고용보고서부터 보시죠. 5월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천 개, 33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전망치가 19만 5천 개 보이시죠? 다우존스가 19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4월 숫자도 좀 올라갔어요. 자, 5월에 33만 9천 개죠. 이게 3월에 21만 7천 개, 4월에 29만 4천 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번에 다시 또 30만 개를 넘어섰어요. 30만 개를 넘어선 거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1월에 워낙 좀 강하게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고용이 이거 정말 강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부문별로 조금 보실게요. 민간에서 한 28만 3천 개 증가했고, 이 컨스트럭션, 건설에서도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가했어요. 서비스 부분 보시면요, 서비스 부분이 25만 7천 개, 거의 상당 부분 3분의 2 이상, 거의 대부분 좀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한 6만 4천 개 증가했다. 교육과 헬스 서비스 이것도 한 9만 7천 개, 레저 접객도 4만 8천 개, 줄어들던 게 다시 또 늘었죠. 전반적으로 서비스는 계속 고용이 강하다, 그런 내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게 오늘 갑자기 또 30만 대가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앞자리가 10만인지 20만인지 30만인지 아니면 그냥 만 단위인지 중요하죠. 저희가 일반 생활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30만 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쇼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CME 페드워치상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고용보고서 나오기 직전에 70 몇 %였는데 갑자기 59%로 급전직하했습니다. 물론 50%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갑자기 훅 떨어졌죠. 직전에 계속 이제 필립 제퍼슨이 스킵으로 간다, 이렇게 계속 방향을 잡아놓고 정리를 했음에도 어쨌든 숫자가 주는 쇼크가 좀 있는 겁니다. 조금 쇼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실업률은 올랐습니다. 실업률이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 많이 올랐어요. 3.7%가 나왔거든요. 4월에 3.4였습니다. 그러던 게 3.7까지 올랐습니다. 월가 전망치가 3.5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았죠. 한 달 새 0.3%포인트.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0.3%포인트. 0.3%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올라간 거죠. 이 0.3%포인트는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요. 코로나 락다운이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크다. 이때는 워낙 컸어요. 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때 2020년 3월에 4.4이던 게 4월에 14.7이 됐으니까 뭐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그 이후로는 좀 계속 이제 쭉쭉쭉 떨어졌고 중간중간에 잠깐 오를 때도 뭐 0.1에서 0.2 정도만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0.3이 갑자기 뛰니까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 증가가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죠. 2020년 4월은 10%포인트가 넘게 올랐던 거니까요. 어쨌든 그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실업률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조금 더 줄었다. 근무 시간이 준다는 거는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규모 해고 전에 근무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좀 인건비를 맞추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좀 선제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무 시간 주는 것도 조금 좋지는 않은 거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근무 시간도 조금 줄었다는 점, 이것들 때문에 어쨌든 좀 이렇게 막 같은 고용보고서 안에서도 지표들이 좀 서로 혼재되네. 그리고 이 정도면 금리 동결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고용보고서 자료는 자체는 혼조세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나쁘지 않았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은 예상치와 같았고 전년은 한 0.1%포인트 적었거든요. 대충 뭐 예상 수준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스킵으로 가도 되겠구나. 뭐 크게 서로 엇갈리니까 요거는 뭐 고용이 30만 개 늘어서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시험률 늘고 했으니까 스킵 그냥 가도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CME 페드워치를 보시면 한때 59%까지 떨어졌던 동결 확률이 다시 70%를 회복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슨 퍼먼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습니다. 5월 고용보고서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니라 7월 가능성을 더 높일 거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봤어요. 앨런 젠트너는 제가 참고삼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 자체는 되게 유명한 분이라서 이분은 그냥 어쨌든 6월에 금리 안 올리면 계속 안 올릴 거야. 연말까지 계속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한 번 안 올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단한 걸 다시 올리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속도를 줄인 걸 다시 올리려면 좀 이게 사실 더 많은 허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한 번 이제 중단하면 계속 중단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당연히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거나 이제 중단으로 가면 그걸 다시 재인상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허들이 높겠죠.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나온 데이터를 막 쏟아진 데이터 있잖아요. 쏟아진 데이터를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기도 쉽지 않겠다. 그게 나는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 젠트너는 뭐 한 번 멈추면 멈출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도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어쨌든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면 6월에 스킵을 하더라도 계속 그냥 손 빨고 있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설명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일자리는 많이 늘었다는데 실업률도 늘었어? 어떻게 된 거지? 이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약간 복잡하긴 한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고용보고서에 나오는 비농업 일자리 증가, 이게 사실 고용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지표인데 이거는 기업조사, 즉 기업과 기관조사에서 나옵니다. Establishment Survey. 실업률은 가계대상 조사에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다른 거예요. 기업조사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니네 그래서 일자리 얼마나 증감했느냐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베이한 자료를 가져와서 숫자를 산출하고 실업률
이런 거는 가게들 대상으로 서베이한 데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니까 약간 그 조사 방법 그리고 대상, 범위 좀 조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 조금 편해요. 이게 고용보고서 자료를 여러분 클릭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우스홀드 데이터, 하우스홀드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태블리시먼트 데이터, 즉 기업과 기관 데이터, 이게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우스홀드 데이터를 보면 하우스홀드 데이터에서 뭘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우스홀드 데이터에서는 노동력, 레이버 포스, 노동 참여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고, 고용자 수, 그 다음에 실업자 얼마인지, 실업률 얼마인지, 이런 자료들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산출이 된다. 뭐 학력별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그 다음에 뭐 실업 얼마나 오래 했는지, 고용이 됐으면 얼마나 오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건 여기서 하우스홀드 데이터에서 나온다. 가게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게에서 나온다. 가게 조사에서 나온다. 그 기업조사는 뭐가 나오느냐 같이 한번 보시죠. 토탈 럼팜, 가장 중요한 비농업 일자리 증가수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리고 뭐 이제 분야별로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뭐 홀세일. 왜냐면 기업과 기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게 분야별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가게 일자리를 당연히 기업에서 얻으니까 전반적인 흐름과 트렌드는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다 서로 다를 때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보면 약간 정반대로 나온 거죠. 비농업 일자리, 기업이나 기관에 조사하는 거 비농업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실업도 많이 증가했다. 실업도 많이 증가했다. 보시면 unemployed, 실업이 이게 1000단위거든요. 1000만, 10만, 44만이나 증가했어요. 한 달 새. 그러니까 좀 반대의 경우가 나온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자료의 출처가 다르다. 한쪽은 기업, 한쪽은 가게에서는 이쪽을 많이 가져오고, 실업을 가져오고, 기업에서는 non-farm payroll, 비농업 일자리를 가져온다. 추가로 가계조사에서는 자영업, 가사도우미 같은 개인 근로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조사에서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항상 조사 보면 이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이런 건 사실 뭐 이렇게 기업은 아니잖아요. 기업 조사할 때는 이런 분들은 뭐 이게 조사해서 안 되는 거니까 기업 기관 조사에서는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요 영역 때문에 항상 이제 보통 자료에서 이 자영업 요 부분이 항상 가계부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 사각지대, 회색지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가계조사에서는 들어가지만 기업조사에서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가계조사에서 이 자영업이나 이런 개인 근로자들, 개인 뭐 자영업자들 이걸 빼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보실게요. 이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하우스홀드 데이터입니다. 하우스홀드 데이터에서 이제 실업 같은 걸 조사를 해요. 실업을 조사하니까 당연히 이제 고용되어 있는 사람도 조사를 하겠죠. 실업이 한 달에 44만 늘어났습니다. 대신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31만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노동력은 13만 증가했는데,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31만이 감소했고 실업은 44만이 증가했다. 가계조사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그럼 가계조사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감소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기업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non-farm payroll, 비농업 일자리는 33만 9천 개나 증가를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둘은 출처가 다르고, 한 번 다시 설명드리면 출처가 다르고, 그리고 가계조사에는 그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의 그런 통계를 빼버리면, 여긴 통계를 아예 빼버리면 인플로이드 된 숫자가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31만으로 나오는데 그게 플러스 39만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약간 트렌드가 비슷하죠.
가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빼고 보면 가계조사에서는 대충 고용된 사람들이 39만 증가, 비농업 일자리, 기업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비농업 일자리는 플러스 33만 9천 이렇게 나오니까 비슷하구나,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어쨌든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야 조금 더 다양하게 실질적인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노동 상황을 잘 보려면. 근데 이제 가계도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답변이나 이런 거 있어서 신뢰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표본도 적다.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뭐 상황이 뭐 왔다 갔다 바뀌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월가 관계자님한테 한번 물어본 결과, 나중에 수치 보정을 할 때 어느 쪽이 더 노동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할 거냐, 그런 게 문제다. 나중에 또 이제 한 번씩 연애 뭐 이제 한 번씩 다시 또 보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는 기업조사 쪽이 노동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조사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기업조사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 노동이 상당히 강하다는 판단이 가능한 거죠.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그 실업률 부분,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혼조세로 섞여 있어서 스킵 쪽에 더 무게를 싣게 됐고, 이게 지표 혼조세다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 출처 부분, 데이터 출처 부분을 조금 더 뜯고 하나씩 더 세밀하게 뜯어보면 이게 가계주소와 기업주소가 달랐던 이유는 이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이런 부분 때문이었고, 그걸 좀 제외하고 보면 어쨌든 기업조사가 조금 더 신뢰도 높은 것 같다. 그래서 기업조사가 신뢰도가 좀 더 높다고 보면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기업조사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점. 에나웡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를 보면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더 약하다. 그래서 가계조사 쪽에 조금 무게를 줬어요. 근데 이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요게 좀 서로 좀 차이가 나고 그렇긴 한데, 핵심을 뜯어보면 결국은 고용이 강하다는 게 이 핵심이다. 침체는 근처에도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동안 3월세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킵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봐야 된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스킵 자체가 6월은 건너뛰어도 뭐 그 이후에 올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7월은 아무래도 6월에 안 올리면 7월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이고, 그럼 전반적으로 7월 이후에 얼마나 올릴 거냐, 뭐 그런 것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닉 티밀하우스 기자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강한 노동 보고서는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한다. 이 얘기는 최종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재밌는 거는 오늘 이제 레리 서머스는 속도에 대한 얘기도 다시 했습니다. 사실 지금 속도는 0.25로 내려온 지는 좀 됐잖아요. 근데 서머스가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7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만 한다. 만약 6월에 스킵을 한다면 그만큼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6월에 스킵하면 7월에 0.25 할 수도 있겠지만 0.5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경제 지표가 계속 강하게 나오고 인플레가 높다면 0.5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 어쨌든 스킵에 대한 비판도 좀 계속 나와요. 계속 자료가 좀 세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킵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거죠. 엘 에리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자료가 이렇게 자꾸 세게 나오는데 스킵한다고 하면 왜 그렇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자료대로라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 6월에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또 한번 얘기했어요. 그럼 연준은 왜 그럴까? 약간 보면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킵 정도로 방향을 가다가 잡았으니까 연준은 왜 그럴까? 제가 전에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실제 중립금리가 내년에 마이너스로 간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는 그냥 둬도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굳이 더 많이 올려서 침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즉 과잉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좀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은행발 신용긴축 우려, 이게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도 상황을 더 보고 싶은 거죠.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상황을 좀 더 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질 테니까 그걸 좀 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제조업은 좀 계속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연은은 조금 이제 연준 내에서는 지도부들은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는 좀 계속 안 좋게 나오니까 좀 불리한 건 사실이죠. 계속 이렇게 나오고 뭐 안 좋게 나오면 여기저기 자꾸 이제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야, 이런데도 꼭 스킵해야 돼? 약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전 현직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올려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고용 자체, 그 절대 숫자 자체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침체 쪽은 뭐 당분간 없다, 이런 얘기 오늘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면에 레리언은 금리를 안 올리고 자꾸 이제 스킵을 하려고 하니까 7월 올리더라도 좀 늦게 올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엘리언이 걱정하는 그겁니다. 초반에 빨리 많이 올려서 인플레 빨리 때려 잡아야 되는데 대충 뭉개고 있다가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 나중에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돼서 침체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연준 때문에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증시 같은 거 보면 오늘 전반적인 랠리에는 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스킵 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고용 보고서 때문에 침체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점, 그런 부분에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는 확실히 좋은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에도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얘기 나온 지 좀 오래됐죠. 뭐 이번 주에 뒤집힌 건 아니고요. 예,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이제 더 확실해진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디락스가 집을 나간 골디락스가 되돌아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 소비 영역, 노동시장 강세, 예상보다 좋은 어닝,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다, 이런 얘기는 다 좋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직 있고 그것이 하반기에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 리스크는 계속 좀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고용 보고서까지 봤으니까 다음 남은 이제 핵심 자료는 이제 소비자 물가죠. 이건 이제 제가 또 참고하시라고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가져온 건데 상황은 대충 이렇고요. 보면 이제 그 전년비 헤드라인 수치는 좀 진전이 있는데 근원은 조금 근원 전년은 좀 줄지만 근원은 조금 덜하다. 클리블랜드 연은이 보통은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 헤드라인 수치는 블룸버그 단말기 중앙값보다 조금 낮은 경우도 있다. 대신 근원은 조금 더 세다, 그런 정도 감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미국 시간 내일입니다. 미국 시간 3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도입을 합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더 이상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 마지막 상황에서 필립 제퍼슨이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이 스킵으로 방향을 정한 게 사실상 마지막이죠.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연준의 지도부의 최종 입장은 스킵 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바꾸려면 어쨌든 예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를 냈던 것처럼 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좀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돌출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알리는 상황이 없다면 스킵으로 가긴 갈 텐데 어쨌든 이번 6월에 나올 점도표 그런 쪽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약간 이제 6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주로 말씀드렸던 거는 연준이 6월에 무슨 일을 할 거냐를 전망해드리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연준이 무슨 일을 할 거냐, 연준이 6월에 무슨 일을 할 거냐와 6월에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와 제가 실제로 저녁에 무엇을 먹을 거냐, 이건 두 개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제가 주로 연준이 6월에 무슨 일을 할 거냐 그걸 전해드린 거고, 그래서 스킵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던 거고, 오늘 조금 이제 인상론을 많이 전해드렸던 거는 시장 안팎에서 연준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 스킵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다는 점을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